다시는 저를 그리 부르지 마십시오. 새로 들어온 몸종의 서슬퍼런 한마디에 도련님 시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허름한 무명 저고리를 걸쳤어도 8년 전 헤어진 첫사랑의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녀의 옷고름 안쪽에는 아무도 몰라야 할 것이 숨겨져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밖 궁벽한 고을에 시시 대감댁이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30칸을 넘고 곳간마다 곡식이 그득한 집안이었지요. 그 집 안 채 뒤뜰로 낡은 보찜 하나가 들어선 것은 아직 서리가 채 녹지 않은 이른 봄날 새벽이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로 이른 장꾼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산자락 너머로 시시 대감댁의 소슬대문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보찜을 진 여인의 이름은 덕내라 했습니다. 20살, 마른 손목에 유독 고든 눈빛을 지닌 여인이었지요. 저고리는 낡았으나 바느질 만큼은 유난히 고왔지요. 누가 봐도 몸종 팔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손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랑채에서는 도련님 시언이 새벽 글공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부모 없이 자란 처지였으나 숙부경원의 보살핌 아래 부족함 없이 컸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지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성품에 손윗사람의 말을 거스르는 법이 없는 청년이었지요. 오늘부터 안채 허드레시를 맡을 아이입니다. 연실은 이 집안에서 30년 가까이 몸종살이를 해온 늙은 유모였습니다. 시언을 어릴 적부터 손수 키워온 정 때문에 이 댁 안팎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였지요. 그런 그녀가 안주인께 그리 아뢰었지요. 덕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연실만은 잠깐 스치듯 눈매가 흔들렸을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8배 전 이 집안과는 뿌리부터 얽힌 사연이었지요. 8배 전 덕내의 본명은 수경이었습니다. 사대부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러울 것 없이 자랐지요. 아버지 진영은 청렴하기로 이름난 관리였지요. 곧고 강직한 성품이라 뇌물 한 톨 받은 적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린 수경은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 수경에게는 유일한 소꿉동무가 있었습니다. 이웃한 시씨 댁 도련님 시언이었지요. 둘은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나무를 함께 타다 손목에 흉을 남기기도 했지요. 헤어지던 마지막 날, 시언은 자신이 아끼던 옥색 놀이개를 슬쩍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면 이걸로 나를 알아보게. 그 놀이개는 세월이 흐르며 어딘가에서 잃어버렸으나 그 말만은 수경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죄를 씌운 것은 다름 아닌 사촌 아우 경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애 깊은 형제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형의 벼슬자리와 재산을 오래도록 탐내온 자였지요. 문서 한 장이 위조되었습니다. 관곡을 빼돌렸다는 죄목이었지요. 진영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지요. 증거로 내밀어진 문서에는 그의 필체와 흡사한 글씨가 선명했으니까요. 관졸들이 들이닥치던 날 어린 수경은 마루 밑에 숨어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목이 터져라 불러도 관졸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요. 그 문서 한 장으로 대감댁 재산과 벼슬자리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진영은 유배지로 끌려갔고 수경은 하루아침에 집도 이름도 잃었습니다. 함께 살던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지요. 곳간이며 새간이며 하나둘 낯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어린 수경을 거두어준 것은 먼 친척벌 되는 노파 하나뿐이었습니다. 노파마저 세상을 뜨자 수경은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몸종 노릇으로 연명해야 했지요. 세월이 흘러 진영은 끝내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기 전 그는 인편으로 딸에게
유서 조각 하나를 남겼지요. 내 죽거든 이것을 몸에 지니거라.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다. 인편으로 전해진 그 말은 진영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경은 그것을 옷고름 안에 꿰매 넣고 다녔지요.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그 감촉을 확인하는 것이 어느새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남긴 서찰함 조각도 품고 있었지요. 그 안에 새겨진 옥색 인장이야말로 위조 문서와 대조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수경은 이름을 덕내로 바꾸고 낮에는 남의 집 부엌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품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러다 우연히 시씨 대감댁에서 몸종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원수의 집에 발을 들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지요. 그렇게 마침내 원수의 집 대문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댁 실권은 지금 작은 나리께서 쥐고 계시지요. 대감마님은 병환으로 바깥이를 놓으신 지 오래고요. 연실이 덕내에게 나직이 일러주었습니다. 수경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원수의 집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오직 아버지의 필적을 대조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날 오후 뒤뜰을 지나던 도련님 시언과 마주쳤습니다. 자네, 얼굴을 좀 들어보게. 시언이 무심코 건넨 말이었습니다. 덕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그러나 시언의 눈에는 이미 낯익은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8배 전 함께 뛰놀던 어린 시절의 얼굴이었지요. 소인, 새로 들어온 몸종이옵니다. 덕내가 짧게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시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섰지요. 어디서 본 듯한데 소인 같은 것을 어디서 보셨겠습니까? 다시는 저를 그리 부르지 마십시오. 덕내가 낮게 내뱉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몸종이라 했는데 어째서 이토록 익숙한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한편 사랑채에서는 경원이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카 시연이 참으로 심성이 곱습니다. 제가 부모 대신 정성을 다해 키웠지요. 경원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그리 말했습니다. 듣는 이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상한 숙부라는 소문이 온 고을에 자자했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곡식한 돛박을 흔쾌히 내어주는 사람이라 마을 어귀에서도 그의 인심을 칭송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계산이 감추어져 있었지요. 시헌의 혼사마저도 재산을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실이 수경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하냐? 낯선 곳이라 힘들지. 괜찮습니다. 이만한 것쯤이야 익숙합니다. 연실은 그런 수경을 안쓰럽게 바라보다 나직이 당부했습니다. 얘야, 겉으로 자상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다. 방심하지 말거라.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그 말이 품은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의 일, 서찰함 조각을 어떻게 경원의 문서와 대조할지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지요. 그러나 이 말이 훗날 얼마나 뼈저리게 다가올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연실이 물러간 뒤 수경은 등불을 낮추고 보찜 속을 뒤졌습니다. 옥색 인장이 새겨진 서찰함 조각을 꺼내 들었지요. 손바닥만 한 나무 조각에는 아버지의 관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그것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지요. 관졸들이 들이닥치던 소리, 아버지의 울부짖음, 그리고 경원의 차갑던 뒷모습까지. 아버지, 반드시 그날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낮은 다짐이었지요. 창밖으로 별빛이 스산하게 흘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다 이내 잦아들었고 안채 쪽 등불도 하나둘 꺼져갔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알아본 도련님의 눈빛이 앞으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를 말입니다. 원수의 집 안에서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사랑채에서도 시연은 쉬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낮에 마주친 몸종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확신과 의심 사이를 오가며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시시 대감댁의 하루는 새벽달 구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안채 마당을 쓰는 일부터 우물물을 깃는 일까지 덕내에게 맡겨진 일은 끝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지요. 손이 트고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도 겉으로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손끝이 야무지구나. 안 주인이 그리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덕내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남의 눈에 띄어서 좋을 것이 없었지요. 그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사랑채 깊숙한 곳에 있는 문서고에 다가갈 기회였습니다. 빨래터에서도 부엌에서도 덕내는 늘 조용히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하인들의 잡담 속에서 이 집안의 속사정을 하나둘 주워 듣기 위해서였지요. 작은 나리께서 곧간 열쇠를 손수 챙기신다지. 대감마님이 병환으로 눕고부터는 모든 게 작은 나리 손에서 나온다더군. 그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덕내는 못 들은 척 손을 놀리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새겨두었습니다. 시현의 조부인 시씨 대감은 몇 해 전부터 병으로 바깥 출입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일은 아들인 경원이 도맡아 처리했지요. 곳간 열쇠도 전담 문서도 심지어 시연의 혼사 문제까지도 모두 경원의 손을 거쳤지요. 작은 나리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자주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원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지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주기도 했지요. 명절이면 마을 어귀에 죽을 끓여 나누어 주는 것으로도 유명했지요. 그러나 그 곳간의 곡식이 애초에 누구 것이었는지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시연은 그런 숙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인 자신을 거두어 키운 은인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명절이면 숙부가 손수 챙겨주던 세뱃돈과 옷가지들이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었지요. 다만 한 가지, 시연에게는 오래된 버릇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숙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하는 버릇이었지요. 숙부님 말씀이 다 맞으시겠지요. 이 말은 시연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지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따지기보다 늘 손윗사람의 뜻에 기대는 성정이었지요. 서당 훈장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총명한 청년이었으나 유독 숙부 앞에서만은 생각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덕내는 사랑채 마당을 쓸다 우연히 서고 쪽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낡은 문서 더미가 얼핏 보였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저 안에 8년 전 그 문서의 원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섰지요. 거기서 무얼 하느냐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경원이었지요. 덕내는 얼른 고개를 숙였지요. 마당을 쓸다 잠시 걸음이 멎었습니다. 몸종 주제에 서고 근처를 얼쩡거리는 것이 아니다. 경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넉넉한 웃음으로 돌아왔지요. 어허, 내 말이 좀 심했나 보구나. 새로운 아이라 낯설어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쪽으로 오지 말거라.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내는 몸을 돌려 물러나면서도 등줄기가 서늘했지요. 이 사람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지요. 그날 저녁 연실이 조용히 덕내를 불렀습니다. 저 서고에는 함부로 발도 들이지 말아라. 예전에 그 근처를 얼쩡거리던 하인 하나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일이 있었다. 그때 다들 쉬쉬하며 입을 다물었지.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뒤로 다들 서고 근처는 피하게 되었지. 그저 조용히 사는 것이 이 집에서 오래 버티는 법이란다. 덕내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증거에 가까이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실감했지요. 그러나 포기할 생각은 없었지요. 어르신께서는
이 댁에 오래 계셨습니까? 진영 대감 댁 시절부터 이 집을 드나들었지. 그때는 참 인심 좋은 집안이었는데 연실은 말끝을 흐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덕내는 그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으나 더 캐물을 수는 없었지요. 그 무렵 덕내는 안주인의 처소를 청소하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주인은 몸이 편찮아 자리에 누운 지 오래였으나 예시를 회상하는 것만은 좋아했지요. 이 집도 예전에는 참 소박했었지. 진영 대감 댁과도 왕래가 잦았고 그러다 그 댁이 그리 되고부터 우리 집안 살림이 부쩍 늘었다는구나. 안주인은 별 생각 없이 흘리듯 한 말이었으나 덕내에게는 뼈아픈 확인이었습니다. 시시되게 번영이 진영 대감의 몰락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안주인조차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소인이 듣기로는 그 댁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글쎄다. 자세한 내막은 나도 모른다. 다만 그때부터 서방님이 바깥일에서 손을 놓으시고 작은 서방님이 모든 걸 도맡게 되었지. 같은 날 사랑채 마당에서는 낯선 손님과 경원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의 땅을 관리하는 마름이었지요. 올해도 소출을 실제보다 적게 장부에 올려주시게. 그리해야 세곡을 줄일 수 있으니 예, 날이 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장을 넘어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마당을 쓸던 덕내는 못 들은 척 손을 놀리면서도 그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지요. 경원의 재산이 결코 정직하게 불어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편 시어는 그날 이후로 자꾸만 덕내를 눈으로 좇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뒷모습, 마당을 가로지르는 걸음걸이, 무심코 짓는 표정 하나하나가 낯이 걷지요. 연실, 저 아이는 어디서 온 것인가? 시현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척 던진 물음이었으나 속으로는 답을 몹시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실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먼 고을에서 흘러온 아이라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마음 쓰실 일은 아니옵니다. 연실의 말투는 여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런가? 시현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얼굴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지요. 문득 어릴 적 함께 놀던 소꿉동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그 아이의 이름이 수경이었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저릿했지요. 헤어진 지 8배, 소식조차 알 수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몸종의 신분으로 이 집에 흘러들었을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다시 마주친 덕내의 손목에서 시어는 낯이 근 흉터를 보았습니다. 어릴 적 함께 나무를 타다 다쳤던 그 자리였지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물동이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 손목의 흉터는 덕내는 재빨리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소인이 어릴 적 다친 자국일 뿐이옵니다. 내가 아는 흉터와 똑같아서 그러네. 도련님께서 잘못 보신 듯합니다. 덕내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시현은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느꼈지요. 저 아이는 분명 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신분을 숨긴 채 이 집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며칠 뒤 시어는 넌지시 마름들이 오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눠보니 올해 수확이 예년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지요. 그러나 숙부가 관하에 올리는 세곡 장부에는 유난히 흉작이라 적혀 있던 것을 시어는 기억하고 있었지요. 수확은 나쁘지 않았다는데 어찌하여 장부에는 흉작이라 적혀 있었을까? 작은 의문 하나가 시연의 마음에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넘겼을 일이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그날 낮 시연은 서재에 앉아서도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붓을 쥔 손이 자꾸만 멈추었지요. 어릴 적 그 아이가 맞다면 어찌하여 이토록 숨어 지내야 하는가.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여 집안이 몰락하여 어쩔 수 없이
몸종이 된 것은 아닐까, 혹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물어볼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마음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지요. 그날 저녁 시연은 숙부와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술을 뜨는 내내 낮에 품었던 의문이 자꾸만 혀끝을 맴돌았지요.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숙부님, 올해 세곡 장부는 다 정리되셨습니까? 어허, 도련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네,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밥이나 드시게. 경원의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더 캐묻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밥술을 뜰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예전 같으면 그대로 수긍했을 그 말이 이제는 어쩐지 목에 걸리는 듯 했지요. 밥상을 물리고 나서도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원이 오래된 문서고를 정리하라 명한 것이었지요. 낡은 문서들은 모두 태워 없애거라. 꽃간의 자리만 차지할 뿐이니. 그 말을 전해 들은 순간 수경은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8년 전 그날의 증거가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었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지요.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수경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고 문단속이 느슨해지는 시각은 하인들이 모두 잠든 삼경 무렵이었지요. 그녀는 옷고름 속 유서 조각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수경은 등불도 없이 사랑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서고 문은 다행히 빗장이 헐거웠지요. 조심스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낡은 문서들이 켜켜이 쌓인 서가 사이로 수경은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지요. 손끝으로 하나하나 문서를 짚어가며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지요. 곰팡이 쓴종이 더미 사이를 헤치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중 문서 더미 속에서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저 비슷한 이름의 다른 문서일 뿐이었지요. 실망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 순간 바깥 마당에서 순찰 도는 하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경은 재빨리 등불을 끄고 서가 뒤편에 몸을 붙였지요. 숨소리마저 죽인 채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지요. 다행히 발소리는 서고를 지나쳐 다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문서를 뒤지려던 그때 등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지요.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지만 다가온 이는 다름 아닌 시연이었습니다. 걔 누구요? 시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수경은 순간 도망칠까 망설였으나 이내 체념하고 몸을 드러냈지요. 소인이옵니다. 도련님, 이 야심한 시각에 서고에서 무얼 하는 겐가? 수경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여기서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차라리 진실을 조금이라도 내보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없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문서 말인가? 8년 전 이 댁으로 넘어온 전담 문서의 원본이옵니다. 시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숙부에게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재산이라 여겼던 것이었지요. 한 번도 그 출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요. 그것이 자네와 무슨 상관인가? 수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래도록 마음속에 감춰온 말을 마침내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수경이옵니다. 8년 전 유배지에서 돌아가신 진영의 딸이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짐작만 하던 사실이 눈앞에서 확인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럼 자네가 정말로? 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예, 어릴 적 도련님과 함께 뛰놀던 그 아이가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연의 머릿속에는 8배 전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지요. 함께 냇가에서 놀던 여름날,
헤어지던 날 울먹이던 얼굴까지. 그런데 어찌하여 몸종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문서 원본만 찾으면 위조된 것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시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숙부를 향한 믿음과 눈앞에 여인을 향한 마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지요. 사랑채 처마 끝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요. 이윽고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자네 부친께서 정말 누명을 쓰신 것이 확실한가? 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관곡 한 톨도 사사로 있으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소인이 어릴 때부터 늘 그리 배웠습니다. 시연은 수경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읽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네. 믿어주십시오, 도련님. 소인은 오직 진실만을 원할 뿐입니다. 시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오늘 밤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네. 그리고 자네를 돕겠네. 수경의 눈에 순간 물기가 어렸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생긴 것이었지요. 다만 조건이 있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게. 숙부님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문서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찾던 원본 문서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서가를 몇 번이고 거듭 훑었으나 헛수고였지요. 대신 낡은 장부 하나를 발견했지요. 그 안에는 경원의 필체로 된 낯선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연이 장부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재산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전답의 소출과 곳간의 곡식량이 실제와 맞지 않았지요. 특히 8년 전, 그러니까 진영 대감댁이 몰락하던 바로 그 해부터 재산이 급격히 불어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전담 문서 수십 장이 한꺼번에 시시 댁명의로 옮겨진 기록도 있었지요. 이 많은 전답이 하루아침에 넘어왔단 말인가. 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집안의 부가 실은 남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지요. 숙부가 그동안 조카 몰래 재산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수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힘 닿는 데까지 돕겠네. 이제 이 일은 나의 일이기도 하니 장부는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입니다. 관아에서 인정하려면 8년 전 그 문서의 필체를 직접 대조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던 석이라면 그 필체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은밀히 수소문해 보겠네. 숙부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면서. 두 사람은 그렇게 다음 계획을 세우며 서고를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두 사람은 장부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조용히 서고를 빠져나왔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지요. 그날 밤 이후 시연은 더 이상 예전의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숙부의 뜻을 무조건 따르던 순종적인 조카에서 진실을 좇는 이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었지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숙부께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지요. 숙부님, 요즘 곳간 살림은 어떻습니까? 무심한 척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경원은 잠시 시연의 얼굴을 살피더니 이내 웃음을 지었지요. 어허, 도련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네. 네,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그래도 한 번쯤은 저도 알아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 집안을 이끌어야 할 텐데요. 경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왔지요. 그리 궁금하다면 조만간 장부를 보여주겠네. 아직은 도련님이 걱정할 때가 아니야. 시연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숙부의 그 짧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숙부의 그늘 아래 안주하던 시절은 그렇게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지요. 그날 새벽 꽁이 트기 전 두 사람은 뒤뜰에서 짧게 다음 일을 의논했습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서고에 드나들지 말게.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네. 도련님께서 너무 앞서 나가시면 오히려 숙부님의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알겠네. 조심 또 조심하겠네. 두 사람은 그리 약조하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졌습니다. 동력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시연과 수경은 겉으로는 도련님과 몸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은밀히 뜻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야 하네. 숙부님께 눈치채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 시연의 당부에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남몰래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지요. 도련님께서는 어찌 이리 쉽게 저를 믿으십니까? 어느 날 수경이 물었습니다. 시연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지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본 것이네. 자네의 눈빛이 8배 전 그대로였으니까. 그 말에 수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 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지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지요. 그런데 도련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숙부님을 의심하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은 도련님을 키워주신 분이 아니옵니까? 시현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두렵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네.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조금씩 서로를 향한 믿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경에게는 뜻밖의 심부름이 떨어졌습니다. 장에 나가 자수용 명주실을 사 오라는 안주인의 분부였지요. 오랜만에 대문 밖으로 나설 기회였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경은 명주실을 고르는 척하며 주변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포목전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시댁 작은 나리가 요즘 전답을 또 사들인다더군. 그 댁 곳간이 남아도른 모양이야. 정작 큰 나리는 병으로 누워 계시다는데 포목전 주인들의 잡담이었습니다. 수경은 못 들은 척 명주실 값을 치르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새겼지요. 경원이 최근에도 계속 재산을 불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작거리 사람들조차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수경은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예전 몸종살이를 하던 시절 알고 지내던 박물장수 노파였지요. 저작거리 한켠에서 색색의 댕기와 놀이개를 늘어놓고 팔던 정 많은 노파였지요. 덕내 아니냐, 이 댁에 몸종으로 들어갔다더니 정말이었구나. 노파의 반가운 인사에 수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칫 옛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웠지요.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합니다. 소인은 처음 뵙습니다. 수경은 애써 태연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이내 다른 손님을 향해 돌아섰지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문 안으로 서둘러 들어섰지요. 그날 저녁 안주인이 수경을 불렀습니다. 내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들었다. 서고에 있는 낡은 서첩들의 겉장이 뜯어졌다니 손을 좀 봐 다오. 수경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고에 발도 들이지 말라던 경원의 말이 있었건만 오히려 이렇게 정당한 이유로 들어갈 기회가 생긴 것이었지요. 예, 정성껏 손보겠습니다. 이튿날 수경은 바느질 상자를 들고 서고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서첩들을 하나하나 매만지며 곁눈으로 문서 더미를 살폈지요. 바늘 끝이 서첩을 오갈 때마다 손끝은 침착했으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은 바늘을 놀리고 있었지만 눈은 쉴 새 없이 주변을 훑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집사가 서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느냐? 안주인마님의 분부로 서첩을 손보고 있습니다. 집사는 잠시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다가 안주인의 이름이 나오자 더는 캐묻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수경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짧은 순간 문서 더미 한쪽에서 낯익은 인장이 찍힌 종이 모서리를 발견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사의 재등장으로 더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집안에는 지물포 상인이 종이와 먹을 대러 드나들었습니다. 수경은 심부름차 그 상인을 사랑채까지 안내하게 되었지요. 이 댁 작은 나리께서는 유독 관인용 특수 종이를 자주 찾으십니다. 관아에서나 쓰는 것을요. 지물포 상인이 무심코 흘린 말이었습니다. 수경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관인용 종이를 어디에 쓰신다 하던가요? 글쎄요, 소인이야 그저 파는 사람이라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예전부터 그런 종이를 유독 많이 찾으셨지요. 수경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문서를 위조하려면 그와 흡사한 종이가 필요했을 터. 이 또한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었지요. 그날 저녁 뒷마당에서 홀로 물을 깃던 수경에게 시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각을 골라 찾아온 것이었지요. 고생이 많네.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시연이 품에서 곶감 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수경은 잠시 머뭇거리다 받아들었지요. 도련님께서 이러시다 남의 눈에 띄면 어찌하시려고요. 걱정 말게. 아무도 이쪽으로는 오지 않으니. 짧은 대화였지만 수경은 그 작은 곶감 잘에서 오랜만에 온기를 느꼈습니다. 8년 동안 홀로 버텨온 시간들이 조금은 위로받는 듯 했지요. 그 무렵 이웃집 마름의 어린 딸아이가 안채에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수경을 유독 따르며 손끝에 바느질을 흉내내곤 했지요. 언니, 이 매듭은 어떻게 짓는 거예요? 수경은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아이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그런 평온도 오래 가지는 못했지요. 며칠 뒤 수경은 다시 손님 접대를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날 찾아온 손님 중에는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한 노인이 있었지요. 이름은 두메라 했지요. 예전에는 관아에서 서기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어른은 어찌 이 댁에 오신 것입니까? 수경이 넌지시 다른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손님상을 나르며 무심한 척 던진 물음이었지요. 작은 나리께 예정이 있다더군. 예전 관아에서 함께 일했다던가. 다른 하인이 심드렁하게 답했습니다. 수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관아 서기 출신이라면 8년 전 그 문서를 직접 다루었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지요. 그날 밤 수경은 위험을 무릅쓰고 두매가 묵는 사랑채 별채로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여쭐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두매는 낯선 몸종의 방문에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8년 전 진영 대감의 관곡 횡령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두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일을 어찌 몸종이 알고 있단 말이냐? 소인은 그분의 여식이옵니다. 두매는 한참을 말없이 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사건이라면 내 아직도 잊지 못하네. 그때 제출된 문서의 필체가 어딘가 이상했었지. 획이 유난히 급하고 삐뚤었네. 그러나 위에서 서둘러 마무리 지으라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네. 그 필체를 다시 보신다면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렀다마는 그런 것은 눈보다 손이 먼저 기억하는 법이지. 수경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매야말로 경원의 위조 필체를 가려낼 살아있는 증인이었지요. 부디 훗날 소인을 도와주십시오. 내 힘 닿는 데까지 돕겠네. 그 댁 억울함은 나도 익히 알고 있었으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연 또한 크게 반겼습니다. 이제야 실마리가 잡히는구나. 그 어른의 증언과 서찰함의 인장을 함께 내놓으면 숙부님의 위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네. 다만 두매 어른께서는 연로하신 몸이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듯합니다. 알겠네. 조만간 정식으로 증언을 청해 보겠네. 두 사람은 조심스레 다음 발걸음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경원의 최측근인 집사가 수경을 불러 세웠지요. 어젯밤 별채 근처를 서성이던 아이가 너였다지. 수경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지요. 밤늦게 물을 기르러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가 앞으로는 조심하거라. 작은 나리께서는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하시니 집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물러갔습니다. 수경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어느새 덕내를 곁에 두고 이런저런 심부름을 맡기며 정을 붙이고 있었지요. 내가 온 뒤로 안채 살림이 한결 수월해졌구나. 안주인의 다정한 한마디에 수경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 다정함도 모두 원망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지요. 집사의 경고가 있고부터 수경은 몸가짐을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모으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지요. 며칠 뒤 수경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랑채 마당에 볕이 좋아 낡은 문서와 서첩들을 볕에 말리라는 명이 내려온 것이었지요. 수경은 다른 하인과 함께 문서 더미를 마당으로 옮기는 일을 맡았지요. 이쪽은 내가 옮길 테니 자네는 저쪽 서첩을 맡게. 함께 일하던 나이 든 하인이 그리 말했습니다. 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 더미를 나르다가 슬쩍 한 장 한 장 눈으로 훑었지요. 그러나 하루 볕에 널어놓는 것뿐이라 오래 들여다볼 틈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볕에 널어놓은 문서 하나가 바람에 날려 담장 너머로 넘어간 것이었지요. 저 종이 좀 주워 오너라. 집사의 다급한 외침에 수경이 재빨리 담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종이를 주워 드는 순간 그 안에 적힌 숫자와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전답의 소출을 기록한 문서였는데 실제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확량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것도 손을 댄 것이로구나. 수경은 그 문서를 조심스레 제자리로 가져다 놓으면서도 머릿속에 그 숫자들을 새겨두었습니다. 경원의 재산 빼돌리기가 생각보다 훨씬 뿌리 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빨래터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경원의 도포 소매 안감에서 흘러나온 듯한 종이 조각이었지요. 물에 젖어 글씨가 반쯤 번져 있었으나 숫자와 몇몇 글자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지요. 이것은 전담 매매와 관련된 숫자가 아닌가. 수경은 그 조각을 몰래 챙겨 옷 속에 감추었습니다. 훗날 다른 증거들과 맞추어 보면 경원의 재산 흐름을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으리라 여겼지요. 기회는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경원이 직접 서찰을 쓰다 붓을 잘못 놀려 종이를 구겨버린 일이 있었지요. 수경은 방을 치우던 중 그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레 챙겼지요. 그날 밤 수경은 등불 아래서 그 종이와 서찰함 조각의 인장을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필체의 삐침이 서로 닮았다.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으나 흘림체의 습관이 분명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요. 특히 마지막 획을 급하게 끊어내리는 버릇이 똑같았지요. 두매 어른이 본다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튿날 시연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제 두매 어른의 증언과 이 필체만 있으면 관하에 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연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네. 이대로만 가면 곧 진실을 밝힐 수 있겠어. 두 사람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도련님, 곧 혼사를 서둘러야 할 듯합니다. 경원이 어느 날 저녁 시연을 불러 그리 말했습니다. 혼사라니요. 갑작스럽습니다. 대감마님의 병환이 깊어지시니
하루라도 빨리 가문의 대를 든든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좋은 혼처를 마련해 두었네. 그 대 규수 또한 참한 사람이야. 시헌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경원이 재산을 완전히 소나귀에 넣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소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어허,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한가? 가문을 위한 일이네. 도련님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야. 경원의 목소리에는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시헌은 겨우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으나 마음은 무겁기만 했지요. 그날 밤 수경을 찾아간 시헌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숙부님께서 혼사를 서두르신다 하네. 아마도 재산을 완전히 굳히기 위함일 것이야. 수경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모을 시간이 더욱 촉박해지겠군요. 수경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네. 그 전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네. 시헌은 잠시 수경을 바라보다 나직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경아. 8년 만에 처음으로 불리는 본명이었습니다. 수경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토록 오랫동안 감춰온 이름을 이토록 다정하게 불러줄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처럼 불러주시니 낯설면서도 그립습니다. 이제 더는 덕내라 부르지 않겠네. 자네는 수경이니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혼사가 이루어지면 도련님은 어찌 되시는 것입니까? 수경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헌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지요. 모르겠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네.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그 어떤 혼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그 무렵 시헌은 짬을 내어 아버지 대의 옛 친구였던 고을 훈장을 몰래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8년 전 진영 대감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훈장은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억하다마다 그때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무성했었네. 증거가 너무 딱 들어맞아 오히려 수상하다고들 했었지. 다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못했을 뿐이야. 시헌은 그 말에 확신을 굳혔습니다. 자신만 몰랐을 뿐 이미 많은 이들이 진실의 실마리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말에 수경은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숙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시헌은 어떻게든 혼사를 늦춰보려 애썼습니다. 숙부님, 아직 학업이 부족하여 가정을 이루기에는 이른 듯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소리 마시게. 나이가 찰수록 좋은 혼처를 구하기 어려운 법이야. 경원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시헌은 더 이상 이유를 대지 못한 채 물러섰지요. 시간을 버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혼처로 거론되던 규수의 집안에서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예단 이야기가 오갔고 안채에서는 벌써부터 혼례 채비를 논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수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을 쓸다 저도 모르게 손이 멈추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리 넋을 놓고 있는 게냐. 지나가던 계집종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수경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비지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시헌의 혼사가 다가올수록 진실을 밝힐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매가 갑작스레 몸져 누웠다는 것이었지요. 연로하신 분이라 그런지 몸이 급격히 상하셨다 하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수경은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유일한 증인이 자리 보전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서둘러 문안이라도 가고 싶었으나 뒷마당 일에 메인 몸이라 쉽사리 움직일 수도 없었지요. 부디 쾌차하셔야 할 텐데 혼잣말처럼 되뇌어 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게다가 경원의 눈초리도 나날이 매서워지고 있었지요. 혹여 숙부님께서 무언가 낌새를 채신 것은 아닐지. 수경의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원이 직접 안채로 찾아와 수경을 불러 세웠지요. 내 이름이 덕내라 했지. 예,
그러하옵니다. 경원은 한참 동안 말없이 수경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지요. 묘하게도 자꾸만 옛 생각이 나는구나.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란 말이지. 수경은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애써 감춰온 것이 이제 서서히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소인 같은 것을 어디서 보셨겠습니까? 글쎄다. 두고 보면 알겠지. 경원은 알 수 없는 미소를 남긴 채 자리를 떴습니다. 수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날 밤 수경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옷고름 속 유서 조각을 몇 번이고 매만졌습니다. 8년을 지켜온 이 작은 조각 하나에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남은 삶 전부가 걸려 있었지요.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감과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지요. 경원은 그날 이후 은밀히 사람을 풀어 덕내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낱낱이 알아오거라. 집사가 여러 고을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요. 덕내가 거쳐온 이 집 저 집을 물어물어 찾아다녔으나 다들 그저 성실한 몸종으로만 기억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중 예전 진영 대감 댁에서 일했던 늙은 하인 하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지요. 혹시 이 얼굴을 아는가? 집사가 넌지시 덕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자 늙은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손목의 흉터에 그 눈빛이라면 진영 대감 댁 아씨가 틀림없습니다. 8살 무렵 나무에서 떨어져 흉이 진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경원의 낯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이 가늘게 흔들릴 정도였지요. 진영의 딸이라 오래전 자신이 짓밟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어딘가에서 비참하게 살다 사라졌으리라 여겼던 존재가 다름 아닌 이 집안의 몸종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저 아이가 노리는 것은 뻔하지 않은가. 원본 문서 혹은 그날의 증거를 찾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8배를 기다려 온 셈이로군. 참으로 끈질긴 아이다. 경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먼저 수경을 안채해서 멀리 떨어진 뒷마당 허드레실로 돌렸습니다. 시연과 마주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요즘 도련님과 저 아이가 부쩍 자주 마주친다는 소문이 있더군. 앞으로는 뒷마당 일만 맡기거라. 물 깃는 일도 빨래도 모두 그쪽에서 하도록. 그와 동시에 경원은 다른 하인들 사이에 은근한 소문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가 지난달 곳간에서 곡식을 조금씩 빼돌렸다는 말이 있던데 다들 조심하시게. 근거 없는 말이었으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하나둘 수경을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어제까지 다정했던 부엌 찬모도 함께 빨래를 하던 계집종도 등을 돌렸지요. 저 아이랑 가까이 지내다 우리까지 의심받을라. 특히 그동안 곧잘 곁을 내주던 부엌 찬모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성님, 저는 그저 소문이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서운타 여기지 마세요. 찬모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나누던 사이였건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이었지요.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수경은 이를 악물었지요. 오직 연실만이 여전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얘야, 버텨야 한다. 이런 것에 무너지면 안 된다. 연실의 다독임에도 수경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증거를 모을 시간도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요. 경원의 매서운 눈초리를 느낀 시연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직접 숙부를 찾아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걸음에 평소와 다른 긴장이 서려 있었지요. 숙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8년 전 진영 대감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듯합니다. 경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겼지요. 도련님, 다 지나간 일을
왜 새삼 들추려 하시는가. 그런 일에 마음 쓰지 말고 혼사 준비나 신경 쓰시게. 소자는 그저 진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진실이라. 경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련님이 그 몸종 아이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면 내 더는 두고 볼 수 없네. 앞으로 그 아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게.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지요. 숙부의 눈빛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냉기를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그 대화 이후 경원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매 어른께서 어젯밤 숨을 거두셨다 하옵니다. 수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일한 증인이었던 두매가 정식으로 증언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요. 이럴 수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더 큰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지요. 경원은 마침내 최후의 수를 두었습니다. 곳간 곡식을 빼돌린 도둑을 잡아들이라. 그의 명에 따라 수경은 영문도 모른 채 포박당했습니다. 소인은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경이 절규했지만 이미 조작된 증언들이 그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곳간지기 하나가 경원의 눈치를 보며 수경이 밤중에 곳간을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지요. 평소 안면이 있던 다른 하인들조차 경원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경원의 소나기 안에서 진실은 아무런 힘도 없었지요. 관아에 넘겨 죄를 묻겠다. 도둑질한 몸종이니 그리 알거라. 주변에 모여있던 하인들이 저마다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연실이 이 소식을 듣고 경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날이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그 아이는 결코 도둑질할 아이가 아닙니다. 연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안을 섬겨온 그녀로서도 이런 간청은 처음이었지요. 내가 그것을 어찌 그리 자신하는가. 혹여 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경원의 되물음에 연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마을에도 이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지요. 그 얌전하던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뭔가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수군거림 속에서도 감히 나서서 수경을 두둔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선고였지요. 게다가 경원은 그 틈을 타 수경의 처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옷고름 속 유서 조각과 서찰함 조각이 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경원은 그것들을 촛불 가까이 가져갔지요. 이 따위 것으로 나를 흔들 수 있을 줄 알았느냐. 불길이 조각들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에 번졌고 나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8년을 지켜온 유일한 증거가 눈앞에서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은 시연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경이 잡혀갔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을 한 죄로 관아에 넘겼다. 도련님은 신경 쓰실 것 없네. 경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였지요. 숙부님, 그 아이는 도둑이 아닙니다. 소자가 알고 있습니다. 어허, 몸종 하나에게 그리 마음 쓰는 것이 도련님답지 않네. 혼산날도 얼마 남지 않았거늘. 경원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설마 도련님도 저 아이와 무슨 흑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시연은 숙부의 얼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낯선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증인은 죽었고 증거는 불타 사라졌으며 사랑하는 이는 죄인이 되어 끌려갔지요. 손쓸 방도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한편 관아 옥사에 갇힌 수경은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8년을 버텨온 증거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더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길이 없어 보였지요. 아버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옥창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수경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으나
닦아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날 밤 시연은 홀로 사랑채에 앉아 무너지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지요. 증인은 죽고 증거는 제가 되었으며 사랑하는 이는 차디찬 옥에 갇혔습니다.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그는 오래도록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쑥불을 향한 오랜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깊은 자책만이 남아 있었지요. 문득 어릴 적 숙부의 손을 잡고 처음 이 집 대문을 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손이 그리도 든든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그 손이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 손이 되어 있었지요. 시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밤이 깊도록 시연은 홀로 앉아 절망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죽었고 증거는 제가 되었으며 수경은 죄인이 되어 관아에 갇혔지요. 무엇 하나 손쓸 방도가 없어 보였지요. 그때 문득 연실이 언젠가 했던 말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겉으로 자상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다. 방심하지 말거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흘려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 말의 무게가 뼈저리게 다가왔지요. 숙부의 자상함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8회 전 부모 잃은 자신을 거두어 준 것도 어쩌면 그 재산과 이름을 손에 넣기 위한 포석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시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지요.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었으나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지요. 그는 곧장 연실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연실, 도와주게. 자네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네. 연실은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두매 어른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사람을 시켜 제게 서찰 한 장을 전해 오셨습니다. 소인이 예전 진영 대감대 가인이었던 것을 그 어른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더군요. 연실이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두매가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글이었지요. 그 안에는 8년 전 위조 문서의 필체가 어떻게 부자연스러웠는지 자신이 관아 서기로서 직접 목격한 바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어찌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섣불리 꺼냈다가 작은 날 있게 빼앗기기라도 하면 다시는 되찾을 길이 없었으니까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헌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했지요. 서찰함 조각이 있어야 실제 인장과 대조할 수 있었지요. 두매의 유서만으로는 관아를 온전히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서찰함 조각은 이미 불에 타지 않았는가. 연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나리께서 불태우실 때 소인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 타기 전에 몰래 한 조각을 건져냈지요. 연실은 품속에서 검게 그을린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옥색 인장의 일부가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이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르네. 시헌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지요. 숙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지요. 두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연실, 자네도 나와 함께 관아로 가주겠는가. 자네의 증언도 필요하네. 소인 같은 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함께 가겠습니다. 진영 대감댁의 은혜를 이제라도 갚아야지요. 이튿날 아침 시연은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연실이 그 곁을 따랐지요. 삿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리 찾아뵈었습니다. 시연은 그 자리에서 두매의 유서와 서찰함 조각을 내놓았습니다. 원님은 그 내용을 찬찬히 살피더니 마침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련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8년 전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야 할 것이요.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옛 문서와의 대조가 필요하겠소. 관아에 그 당시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찾아보리다. 원님은 즉시 서리를 시켜 8년 전 사건 기록을 찾도록 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서야 먼지 쌓인 문서함에서 당시의 판결문과
함께 제출되었던 위조 문서, 원본이 발견되었지요.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로다. 관련된 자들을 모두 이 자리로 부르라. 며칠 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수경도 형틀에서 풀려나 마당 한켠에 세워졌지요. 초췌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고닫지요. 경원 또한 영문도 모른 채 불려 나왔습니다. 경원은 듣거라. 8년 전 진영의 관곡 횡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 원님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경원의 낯빛이 굳었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마무리된 일이 아니옵니까? 원님은 두매의 유서를 소리내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필체의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한 대목에서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이어 그을린 서찰함 조각의 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인장을 진영 대감의 다른 문서들과 대조해 보라. 관아의 서리가 즉시 옛 문서들을 가져와 대조했습니다. 돋보기까지 동원하여 인장의 획 하나하나를 살피는 동안 마당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이윽고 서리가 큰 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인장의 문양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히 일치하옵니다. 그것은 우연히 비슷한 것일 뿐입니다. 경원이 언성을 높였으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지요. 저 인장이 어찌 우연히 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작은 나리께서 그동안 대감댁 재산을 가로챘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필체와 저 위조 문서의 필체를 이 자리에서 대조해 보아도 문제 없겠는가. 경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렸지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섰지요. 오랫동안 경원을 섬겨온 집사였습니다. 소인,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어 나섭니다. 8년 전 작은 나리께서 문서를 위조하라 명하시는 것을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이제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경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측근이라 믿었던 이의 배신이었지요. 네 이놈, 감히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나리께서 그동안 저지르신 일들이 이제는 저까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원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지요. 한때 위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경원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다. 형에게서 재산과 벼슬을 빼앗은 죄, 무고한 여식을 도둑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한 죄, 결코 가벼이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재산은 모두 몰수하여 그 후손에게 돌려주고 경원은 관직을 박탈하여 먼 곳으로 유배 보낸다. 경원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한때 자상한 숙부로 온 고을에 이름 높았던 그가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되어 마당을 나서고 있었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안도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8년간 억울했던 한 가문의 누명이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지요. 연실이라는 하인의 충심 또한 가상하다. 마땅한 상을 내릴 것이며 두매의 넋에도 훗날 위로가 닿기를 바란다. 연실은 그 말에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품어온 옛 주인 댁에 대한 도리를 이제야 다한 듯한 얼굴이었지요. 지린형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노라. 그 여식 수경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내릴 것이다. 몰수했던 전답 또한 온전히 돌려주노라. 그날 오후 수경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위패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연실이 오래도록 남몰래 간직해 온 낡은 위패였지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수경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부디 편히 눈 감으셨기를 바랍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연이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제 다 끝났네. 자네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네. 수경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몰수되었던 진영의 옛 전답도 온전히 되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되찾은 땅의 경계를 다시 그으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지요. 이제야 이 댁도 옛 모습을 되찾는구려. 세월이 흘러 수경은 시연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8년 전 헤어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나란히 대문을 나서게 되었지요. 처음 이 집에 들어설 때 고개를 숙였던 그 자리에서 수경은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어 나갔지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던 마음이 이제야 온전히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요. 겉으로 자상한 것과 참으로 옳은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시연이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수경은 그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두 사람의 앞날에는 더 이상 감출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시연은 틈틈이 아이에게 외조부인 진영에 강직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경은 그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8년의 어둠을 지나온 두 사람의 삶은 이제 평온한 나날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